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신혜입니다. 오늘은 동관왕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관왕묘 하면 어딘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동묘를 이야기합니다. 네, 올해 2025년 4월에 종로구청에서 있었던 그런 행사인데요. 지금 정문헌 종로구청장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이 숭인동의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동묘에 대해서, 그리고 동묘 앞 역이라고 하는 그 지하철 역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건의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복기대 교수님의 그 동묘에 대한 역사 강연도 있었고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동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묘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동묘의 역사와 이 역명이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묘가 있는 곳이 바로 숭인동이 되겠는데요. 숭인동은 조선시대 한성부에서 숭신방과 인창방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함께 이름을 보태서 숭인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묘 앞역이라고 하는 아주 좀 생소한 그런 역명이다라고 해서 숭인역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1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동묘 앞역이고요. 여기 동대문에서 신설동 가는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동묘 앞역인데요. 여기에 바로 동묘공원이라고 해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드래곤, GD도 찾고, 그리고 많은 TV에 소개가 되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기는 한데요.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어떠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서울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동관왕묘의 이제 항공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도 여기에 근처에 있고, 이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아주 작은 그런 가게들이라든지 집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주말에 오면 이 동묘 골목이 아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없는 거리라고 해서 여기 풍물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동묘의 정문으로 싹 들어가면요, 요 바깥에 아주 부산스럽고 복잡한 거리와는 달리 조용한 그런 공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낯설고 딱 그 문과 밖과 안이 아주 다른 세상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공간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정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은 동묘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서울 동관왕묘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 이렇게 영어와 함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묘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되게 의아하신데 바로 관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래서 관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삼국지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장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중국 총나라의 장수인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 해서 동관왕묘, 줄여서 동묘라고 불리우게 되고요. 또 성균관에 이렇게 문묘, 공자님을 모시는 문묘라는 것과 대칭돼서 무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지금 주소로 보면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이고요. 지하철 동묘 앞역 1호선, 6호선이 만나는 곳이고, 보물 제142호로 1963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보물에 숫자를 붙이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그래서 그냥 보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1601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선조 34년이죠. 그런데 사실은 동관왕묘보다도 남관왕묘가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남관왕묘는 언제 만들어졌냐? 명나라의 장군인 진인이 와서 임진왜란 때
같이 원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진인이 울산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고 서울로 올라와서 남대문 바깥쪽에 요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요양을 하고 있던 그 집 마당에다가 우리가 관우 장수를 모시는 사당을 조그맣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남관왕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동관왕묘가 또 생기게 되었고요. 나중에 한 300년, 좀 안 되는 시기에 지나서 고종 때 와서 북묘와 서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묘는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민비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민비가 이모군란 때 도망을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잖아요. 궁으로 돌아올 때 누구와 함께 돌아옵니까? 그 피난 가 있던 그 지역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죠. 그 무당, 여자 무당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오게 되죠. 그 여자 무당을 진령군이라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그것도 그 예전에는 아주 낮은 계급, 미천하게 생각했던 그 무당에게 세상에 군이라는 호칭을 지어주고 데리고 와서 금강산 12,000봉에다가 다 제사를 지내면서 국고를 탕진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자죠. 그 진령군과 민비와 관련돼서 북묘를 만들게 되었고, 또 서묘의 경우는 그러고 나서 민비 시해 사건이 있고 나서 고종은 엄상군과 함께 이제 엄비가 되는 거죠. 그 엄비가 또 현령군이라고 하는 또 무당, 무녀를 같이 해서 서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이 있는 곳이고요. 또 이렇게 관우를 모시는 사당은 북, 서, 남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역에도 있었는데요. 지역으로 대표적인 것이 성주, 안동, 남원, 강진 지역에 이 관우를 모시는 사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선 팔도 고금 총람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주로 어쩔 때 쓰냐 하면 독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도인데요. 바로 독도와 울릉도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활용했던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양을 아주 크게, 한양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한양을 가운데 자세하게 그린 그런 독특한 지도가 되겠는데요. 그 지도를 보면 한양 도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궁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흥인지문, 흥인문 바깥쪽에 동관왕묘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숭례문 바깥쪽에 보면 여기에 남관왕묘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고요. 또 다른 지도로는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도 동묘, 남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남묘가 먼저 생겼고 동묘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동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묘는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남묘의 경우는 이제 그 1598년에 동묘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만들어졌다가 한국전쟁 때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되었다가 이후에 재건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 지역에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게 어디로 내려가게 됐냐 하면 한강 밑으로 해서 동작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서달산 하면 어디냐 하면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 그 산이 서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제가 동작구에 살아가지고 이곳을 이제 산책 겸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지나갔었는데 정작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동작문화대전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 건데요. 예전에 남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사진 자료가 남아 있고요. 여기 남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예전엔 요런 옆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여기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동묘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들은 조선왕조 실록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동관왕묘 치면은 여러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선조실록에 보면 1601년에 기록에 보면 이 동관왕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앞부분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동관왕묘를 건립하는 일은 중국의 분부에서 나왔으니 이는 부득이한 거조였습니다. 이때 명나라에서는 관우의 사당을 만들어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조임금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피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중국군들이 철수한 후에도 백성들이 쉬지 못하니 소동과 원망이 있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즉 동묘를 만들 때 이렇게 국민들의 원망이 있었다는,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감독관이 군인들을 부리고 재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잡한 일들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 장수 핑계를 대면서 일부러 지연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이렇게 그 역을 또 하나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철에 너무 힘들다. 또 심지어는 다른 조선왕조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이걸 공사를 하게 해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이 동묘를 짓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주 기피를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힘들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분묘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1887년에 고종 때 이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는 또 어떤 시기냐 하면은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분묘의 그 고종이 피난을 갔다, 도망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곳이 이 분묘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피난을 갔다 오면서 고종이 갑신정변 때 살아남게 되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분묘에다가 비를 하나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운 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는 누구 글씨냐?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글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야외에 그 전시해 놓은 많은 성물들 중에서 이 분묘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이게 글씨체가 바로 민영환 선생의 글씨체가 되겠는데요. 이 묘비의 내용을 보면 또한 동묘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우리 도성에 동남 두 사당이 있는데 하나는 숭례문 밖, 그쵸? 또 하나는 흥인지문 밖에 있다. 저것이 동묘가 되겠습니다.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나 명나라 군사가 우리나라에 구원병으로 왔을 때 관우가 여러 번 영검을 보여 그 도움을 받고 3도가 수복되고 8도가 다시 안정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그래서 진린이 남묘를 창건하고 무신 만세덕이 칙명을 받들고 동묘를 세우니 그때는 우리 선묘조 무술령과 경자년이었다라고 해서 설립한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진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운 연도가 각각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물색하여 사당을 숭교방 동북쪽 모서리 송동 증주 병립이라 새긴 아래에 세우기로 하고 이것은 바로 북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묘가 어디였다? 숭교방에 있었다. 그래서 송동에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어딘지 하고 봤더니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 1가 이 지역입니다. 거기에 증주 병립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곳에 만들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증주 병립이 뭐냐 하면 증자와 주자의 그 뜻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송시열의 집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은 이 명을 아주 숭상하는 그런 사대를 했던 성리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송시열과 이 동관왕묘라든지 관왕묘와 관련된 그런 지역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북묘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지금은 이 사진이 조금 예전 사진이어서 지금 가시면 이렇게 문화재 안내 판이 있는데요. 해화의 뒤쪽 그 지역에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왕을 모시는 그런 묘들을
동서남북에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조선왕조실록은 언제 때냐면 고종실록입니다. 고종 때 이런 폐단들이 있는 것을 상소를 올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옛날 선조 때의 임진왜란 이후에, 그죠? 임진왜란 나오죠. 명나라 장수가 관왕의 신령이 나타나서 도와준 일이 있다고 해서 동쪽 남쪽 관왕묘를 지었다. 그런데 우리 전하가, 그쵸? 고종이 북관왕묘를 더 지은 것은 사실은 훌륭한 뜻에서 지었는데 어찌하여 최근에는 거짓과 야박한 것을 숭상하고 구술하는 풍속이 나타났느냐. 아까 북관왕묘를 만들었을 때 그 뒤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민비와 진령군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며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 변질된 것이 통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 괴이한 귀신이 몰래 여우 같은 생각을 품고 진령군을 얘기하는 거죠. 성제의 딸이다. 자기가 관우의 딸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북관왕묘의 주인이 되어서 아주 허망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함부로 군, 진령군 칭호를 부르며 감히 임금의 청해를 가로채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진령군을 탓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대부들이 여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런 관직을 하나 받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게 언제냐 하면 189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여 년 전에도 130년 전에도 이렇게 무당무속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매관매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요새의 정치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소를 올리면서 잘못된 풍속들과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무속을 관련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관우의 딸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소를 올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소 올린 사람을 유배를 보냈다라고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심 어린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유배를 보낸,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이 기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하는데 그럼 관우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무인 기질이 있고 우리나라를 임진왜란에서 구출해준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귀대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관우라는 사람은 중국 산서성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소금장수의 뒷배를 봐주던 사람이다. 한 단어로 하면 건달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있다가 그 소금장수들의 뒷배를 봐주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관우가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다? 하북성의 누상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유비, 장비. 그리고 이제 이 관우 셋이서 이게 삼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워 게임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그 스토리가 나오는 삼국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유명은 해졌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 관우가 더 뜨게 되었느냐? 이 산서성이라는 지역은 총나라의 그 삼국 중에서 아주 그 위초고 중에서 힘이 약한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실은 그 상인들이 우리 총나라에서 또 좀 인물을 어떻게 띄울 수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있다더라. 그 관우가 이런 상인들, 소금 상인들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관우를 띄우게 되는 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또 산서성에 있는 이런 상인들은 또 신용을 아주 중요시 여겨가지고 상업이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의 상징으로서 이 관우를 모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중국의 경우는
많은 나라로 이제 뻗어나가면서 차이나타운도 만들게 되고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곳에서는 다 이렇게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든 전쟁이 그렇겠지만 전쟁이 군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가면서 그 물자가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군수 산업이라는 것이 현재에서도 군수업이라고 한다면 아주 큰 돈이 오가는 그런 산업이듯이 이 당시에도 전쟁에 특히 이 물자를 보급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먼저 가서 그 지역의 전쟁터에 상인들의 그런 모임을 만들고 군수 물자를 보급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관우라는 사람이 무인으로 띄우기도 하고 그리고 신용을 갖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아직도 어떤 중국인들의 어떤 상인들 그룹이라든지 좀 잘 살게 한다든지 또 재물의 신으로 오히려 더 지금은 부각이 되면서 어디에나 이 관우의 사당을 볼 수가, 중국인들이 가는 곳엔 관우의 사당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기대 교수님은 이 관우가 정말 무인으로서 아주 충이 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씌워진 그 이미지이지 실제로는 그냥 소금장수의 뒷배를 봐주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인물을 지금 몇백 년이 지나서 이 서울의 한복판 종로의 이 동묘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이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동묘를 모시는 곳이 곳곳에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성제묘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의 방산시장 안에 가면 요 성제묘가 있어요. 이게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다 보면 어디냐 하면 이렇게 청계천 있는 그 방산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요. 여길 찾아가면 아주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문화재 표시하는 판이 있고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성전이라고 하는 조그만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제 매스컴에 올라온 건 언제냐 하면은 이렇게 성제묘 무신도라고 해서 이 성제묘 안에 한 10개 정도의 이 무신도가 있어요. 그 그림 중에서 관운장 부부 초상이 있는데, 이 부부 초상을 새로 이렇게 좀 복원을 했다라고 해서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붉은색 얼굴을 가지고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 관우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모자는 익성관이라 그래서 임금님이 쓰는 그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1월 오봉도. 1월 오봉도는 뭐예요? 임금님이 앉는 그 뒤에 병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월 오봉도인데, 오봉은 아주 삐죽빼죽 가지런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재로 복원이 되는 과정에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를 하냐, 여기서 10월 달에 이 방산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 방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물의 신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장사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 정도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역을 본다면 언제 만들어졌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국가제사 중에서도 아주 소사, 작은 제사로만 처음에는 되다가 이 곳이 언제 또 조금 부흥을 시키게 되냐 하면 바로 정조 때입니다. 영종조 때 좀 이렇게 중사로 격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묘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200년 넘게 지나서 고종 때 와서 이제 고종 황제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제례로 이렇게 더 격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때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일본의 그 침략이 가중되면서 1908년에 관왕묘의 제례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향사이정이라고 해서 이런 그 제사들을 다 통폐합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어떤 충의의 상징이라든지 어떤 군주의 그 고종이 그 왕권의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신의 상징으로서 유교적인 이념과 배치되는 이런 주술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나중에 점점 사그라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종 때만 해도 이런 숙명배청 사상, 명나라를 숭상을 하고 이런 청나라를 좀 배척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관보를 보시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1908년대에 관악묘 제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런 대한제국 관보에 나와 있거든요. 그 관보에 보면 여기에 칙령이라 그래서 아래에 영을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칙령 제50호로 나와 있습니다. 순종 2년인 1908년 7월 27일자 관보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향사 이정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제7조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대보단, 만동묘, 숭의모. 대보단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게 동궐도가 되겠는데요. 창덕궁과 창경궁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대보단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덕궁 제일 뒤에 좀 비밀스럽게 이런 대보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명나라를 숭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나라는 이미 망해서 지금은 청나라가 힘이 세져 있을 때인데 이 대보단을 몰래 만들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편에 대보단이 있는데 저 대보단도 없애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동묘는 뭐냐 하면 만동묘라고 해서 지금의 충북 괴산군에 가면 화양계곡이라고 해서 그 송시열이 나중에 사약을 받게 되잖아요. 사약을 받으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명나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죽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살려줬고 그리고 명나라 그 안타깝다 명나라가 마지막에 나라를 잃은 것을 그 황제들을 모시는 그런 사당을 만들어라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화양계곡에 가면 송시열의 그런 기리는 서원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지역 안에 이 만동묘라고 해서 여기도 관우를 모시는 그런 사당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보단, 만동묘, 숭의묘는 바로 서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동관묘, 지금 우리 동묘고요. 남관묘, 북광묘급 지방, 안동, 성주, 완도, 남원, 전주, 개성, 평양, 관묘의 제사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대보단, 궁궐에 있는 대보단 기지는 궁 내부에서 보관하며 숭의묘, 북관묘는 국유로 이관을 하고 만동묘, 동관묘, 남관묘 그 지방관묘는 해지방관청에서 지방관청에서 합으로 해서 인민의 신앙함을 종하여 별도히 관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것들을 다 폐지하는 관왕묘를 폐지하는 법칙 그 칙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가다 보면 이제 1920년에 들어와서 1920년 매일 신보를 보면요. 동대문 제목이 동대문 외 그죠? 소재하고 있는 그런 관제묘 내에 누구를 모시느냐? 천조황 대신 아미테라스 오미카미 있죠? 맞나? 아마테라스. 저 천조황 대신과 아마테라스를 모신다는 거죠. 일본의 천조황 대신과 조선 건국주 단군까지 합사를 해가지고 1920년이니까 일본 눈치도 보고 또 우리 그런 단군들도 넣어가지고 합사를 해가지고 이 동묘를 누가 가져가? 일본 신도에서 관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그 오마이뉴스의 이순우 기자가 2005년도에 자세한 그 기사를 써놓은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동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사무실 뒤로 보면 이렇게 낙산 가는 길에 있는 산도 보이고요. 이렇게 동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요 앞길로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여기랑 똑같은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밭 있는 곳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여기 다 그 노점들이 질비하게 들어 있어서 도저히 이 뷰를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또 건물들이 다 들어서서 근데 예전에 그 동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2016년 손숙경의 그 논문에 의하면 이 논문 제목이 19세기 후반 식민지기 관우 숭배의 확산과 쇠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논문에서 동묘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즉 임진왜란 때 처음 만들어졌다. 임진왜란 때 명이 참전을 하면서 명나라가 관우의 사당을 모시라라고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선조 때는 그다지 참탁치 않아 하다가 이후에 숙종 때 와서 몇 번 숙종 임금이 직접 동묘에 참배를 하는 동묘를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영조, 정조, 특히 정조 시절에 와서는 여기서 제도 올리고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 200~300년 지나서 고종 때 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일제가 자꾸 침탈을 하게 되면서 어떤 반일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때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중국의 힘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반일 감정과 함께 고종 때 많은 지식인들도 함께 이 관왕묘를 다시 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향사 이정 정책에 의해서 제사가 다 폐지가 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급속하게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민간 신앙과 결합을 하면서 어떤 재물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 그 다음에 무속과 결합을 하고 나중에는 점까지 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엘리트 층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서는 이런 중국의 어떤 영향력에서 이 조선을 띄워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동묘를 제외한 나머지 그 묘자리를 없애면서 학교나 고아원과 같은 근대시설을 그 위치에 이제 세우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계속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 이름이 관성교라고 해서 관성교에서 아미테라스 스메 오오카미라고 해가지고 이 일본의 신과 그 다음에 단군까지 합사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성교는 제대로 된 종교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들어와서 일제는 종교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민족단체들이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는 거점을 어디로 마련했느냐 하면 종교단체에서 많이 결속을 사람들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시도로 어떤 것만 인정을 했냐,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일본의 신도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모든 종교에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처음 독립무장 투쟁을 했던 대종교 계열이 여기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즉 동아시아 세력이 더 이상 중국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면서 이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나 이러한 것들은 점점 그 세력을 잃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나 이런 제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관념이 들어오면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세력이 어떻게 증가했다가 다시 없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